요즘 새벽마다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들 하십니다. 자다가 꼭 새벽 3시나 4시쯤에 깨요. 예전엔 푹 잤는데 나이 들면서 자꾸 중간에 눈이 떠지네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수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 안의 변화, 생활 습관, 마음 상태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면 그만큼 해결 방법도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노인들이 새벽에 자주 깨는지, 그리고 편안하게 다시 잠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잠이 바뀌면 하루의 컨디션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게 바꿔보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깊은 잠이 오래 유지되지 않게 되는 거죠. 전체 수면 시간은 비슷하지만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많아집니다. 이 얕은 잠은 아주 작은 소리나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비율이 바뀌면서 수면의 질이 낮아집니다. 뇌가 밤새 충분히 쉬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깨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걸 이해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수면 리듬을 알면 대응 방법도 보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경향도 바로 이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체내 시계가 젊을 때와는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 10시쯤이면 졸리고 새벽 4시나 오시면 저절로 눈이 뜨이게 됩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리듬을 존중하면서 일상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정상이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밤 9시만 돼도 졸려요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수면 욕구가 앞당겨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낮에 활동량이 줄고 햇빛을 받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밤과 낮을 구분하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졸음이 일찍 오는 것이죠. 일찍 자면 자연스럽게 새벽에도 눈이 빨리 떠지게 됩니다. 문제는 일찍 자도 깊은 잠이 유지되지 않아서 피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새벽에 자주 깨고 낮에는 졸음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밤낮이 헷갈려서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일찍 자더라도 기상 시간을 너무 당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밝은 조명을 피하고 오전에는 햇빛을 쬐며 활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뇌가 밤과 낮을 구분하고 수면 리듬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늦게 자려 하지 말고 낮 시간 활동량을 늘려서 밤에 자연스럽게 졸리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생체 리듬은 반복에 따라 안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 패턴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 햇빛을 꼭 쬐어주는 것입니다. 햇빛은 체내 시계를 조절해주고 낮과 밤의 구분을 명확히 해줍니다. 세 번째는 낮에 너무 오래 낮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낮잠은 너무 길어지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저녁 시간에 자극적인 활동은 피하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도 도움이 됩니다. 몸을 적당히 피곤하게 해줘야 깊은 잠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체온이 내려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의 일정이 끝났다는 신호를 몸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실천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새벽 각성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젊었을 때보다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잠이 들어도 깊지 않게 됩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면 중간에 자주 깨는 일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잠들기도 어려워집니다. 뇌는 여전히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면의 질이 계속 낮아지고 낮에도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 변화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기보다는 멜라토닌을 늘릴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서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명을 조절하고 수면 환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것을 이해하면 수면 문제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뇌가 자야 할 시간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다가 자꾸 깨게 되는 거죠. 특히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대는 원래 수면이 가장 깊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이 깊은 잠 구간이 생략되거나 아주 짧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새벽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주 깨면 몸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깨지? 하면서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죠. 이 불안감 자체가 또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건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멜라토닌의 감소와 수면 구조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도록 생활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뇌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낮에 적당한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밤에 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잠이 깊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형광등이나 밝은 조명은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탠드 조명이나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 TV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름지거나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피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씻거나 족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멜라토닌도 서서히 회복되고 잠도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로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약들 중 일부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통증약, 일부 우울증 약들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는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게 만들어 자꾸 깨게 됩니다. 또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약물은 몸을 각성시켜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통제 중 일부도 수면 구조를 방해해서 얕은 잠이 많아지고 깊은 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은 멜라토닌 분비까지 줄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 중인 약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약을 복용한 후 새벽에 깨거나 불면이 심해졌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이야기하세요. 약을 바꾸거나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약물은 개인에 따라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지 말고 복용약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위한 약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면 적절한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수면을 챙기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떤 약은 아침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에 따라 작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은 복용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를 저녁 늦게 복용하면 자는 중에 소변 때문에 깨기 쉬워집니다. 이럴 경우 복용 시간을 오전이나 이른 오후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각성을 유도하는 약은 자기 직전에 먹으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 의사와 복용 시간에 대해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약 종류뿐만 아니라 언제 먹는지가 수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약 간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졸음을 유도하는 약은 오히려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새벽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면의 원인을 찾을 때 생활 습관과 함께 약 복용 시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도 더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복용 중인 약 리스트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약 이름과 복용 시간을 써놓으면 수면에 영향을 주는 약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자의로 약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오히려 몸에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담당 의사에게 수면 문제를 반드시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엔 원래 잠이 얕은 거죠 하고 그냥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의하면 약을 조절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수면 보조제를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처방 없이 구입한 수면제는 몸에 맞지 않으면 더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 외에도 생활 습관과 식사 시간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약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행동, 깬 시간, 복용한 약 등을 기록하면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문제는 참지 말고 꼭 이야기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약물도 잘 관리하면 숙면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다가
꼭 화장실 한두 번은 가게 돼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현상을 야간뇨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런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방광의 탄력이 줄고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참을 수 있던 소변도 밤에는 민감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또 신장에서 밤에도 소변을 많이 만드는 체내 변화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야간뇨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거나 방광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밤마다 자주 깨게 되면 수면의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고 피로도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이 마려워 깬 건지 그냥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간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수면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파악과 생활 습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작은 조절로도 야간뇨를 줄이고 새벽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신호 전달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마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방광이 예민해져 자주 신호를 보내게 되면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밤에는 외부 자극이 적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소변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소변 신호에 더 빠르게 깨어나도록 반응하게 됩니다. 즉, 잠들자마자 깊은 수면에 빠지기 전에 방광이 먼저 깨워버리는 겁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방광 기능 저하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방광 탄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한 운동이나 치료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방광의 민감도를 낮추면 수면도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방광 건강은 곧 수면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저녁 2시간 전부터 물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부터 물을 끊으면 갈증으로 잠들기 어렵고 너무 늦게까지 물을 마시면 새벽에 자꾸 깨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는 것입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 등은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을 자주 마렵게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전 배뇨를 꼭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당연한 행동 같지만 의식적으로 습관을 들이면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소변을 너무 참지 않고 너무 자주 가지도 않는 적당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가는 습관은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골반 근육을 단련하면 방광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배에 압박을 주는 옷을 피하고 편한 복장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가 조이면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과민성 방광이 의심될 땐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소변 조절은 민감한 문제지만 생활의 질과 잠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낮 동안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마음속에 쌓였던 생각들이 하나둘 떠오르죠.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하지? 몸이 왜 이러지? 같은 걱정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질수록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그 결과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얕은 잠만 계속 반복됩니다.
뇌는 낮 동안 받은 자극을 밤새 정리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과정이 매끄럽게 되지 않아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밤에 높아지면 몸은 계속 긴장한 상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자다 깨는 횟수가 많아지고 새벽에 일찍 눈을 뜨게 됩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깨어 있어서 다시 잠들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점점 잠드는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오늘도 또 깨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걱정이 많아질수록 수면은 더 얕아지고 피로는 쌓이게 됩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며 수면의 질은 점점 나빠집니다. 마음의 긴장을 줄여야 몸도 편안해지고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불안이 잠을 깨우기도 합니다. 무의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새벽에 가장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쌓인 걱정이 새벽에 뇌를 자극해 저절로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이럴 경우 깨고 나서도 다시 잠들기 어렵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인 불안은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워서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불안은 더 커지고 잠은 더 얕아지게 됩니다. 특히 외부 자극이 없는 조용한 새벽 시간에는 이런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참고 누워있기보다는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뇌를 다시 안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왜 이렇게 깼지? 하고 자책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새벽에 깰 수 있고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몸도 따라 긴장하니 마음을 푸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기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달래주세요. 불안을 다스리는 연습은 바로 더 나은 수면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전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마음속 생각을 밖으로 꺼내면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심호흡이나 명상처럼 뇌를 천천히 쉬게 해주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몸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세 번째는 자극적인 TV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화면과 소리는 뇌를 각성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을 들으며 누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잔잔한 클래식이나 자연 소리는 뇌파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 몸과 마음을 칭찬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더 편안하길 바라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루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뇌는 반복에 익숙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수면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감각이 더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소리, 빛, 온도 같은 자극에 훨씬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낮에는 잘 안 들리던 소리도 밤에는 신경이 곤두서서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작은 발자국 소리, 냉장고 소리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이 조금이라도 비치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쉽게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됩니다. 또 방 안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몸이 불편해서 수면이 얕아집니다. 특히 발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더우면 새벽에 잠에서 깨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적 요소는 작은 것 같아도 수면의 질을 좌우합니다. 민감한 감각을 차단하려면 조명, 소음, 온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커튼을 두껍게 치고 조명을 꺼두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소음이 있는 곳이라면 조용한 음악이나 백색 소음 기기를 활용해 보세요. 적절한 실내 온도는 보통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민해진 감각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곧 깊은 잠을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실제로 수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직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뇌를 각성시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드라마나 뉴스처럼 자극적인 내용을 보면 뇌는 더 깨어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늦은 시간에 무거운 식사를 하는 습관입니다. 음식이 소화되는 동안 몸은 휴식하지 못하고 깨어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직전에 격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좋지만 자기 직전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을 켠 채로 자는 습관입니다. 아주 약한 불빛도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알코올이나 커피를 늦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술은 잠이 오는 듯해도 실제로는 얕은 잠만 유도하고 자주 깨게 만듭니다. 카페인은 오후 이후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수면 습관입니다.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뇌가 이제 자도 되겠다는 신호를 느껴야 합니다. 그 신호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첫 번째는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도 완전히 어둡게 느껴지는 환경이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침실은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식사를 하면 뇌는 그곳을 휴식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침구류를 편안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몸의 긴장을 더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자기 전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 준비를 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불편하고 습하면 숨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편안한 잠옷과 체온 유지가 가능한 이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전 30분은 모든 자극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이면 몸과 뇌는 자연스럽게 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게 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6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생체 리듬, 호르몬 변화, 복용 중인 약, 방광 문제, 마음의 불안,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혀서 수면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다행인 건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 하나부터 바꾸면 새벽잠 문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밤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밤잠도 더 편안해지고 아침이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잘 쉬어야 다음 날을 건강하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수면 환경과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가장 공감되셨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꿀잠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맞아, 이거 내 이야기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가족이나 친구, 잠을 잘 못 자는 지인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은 꼭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엔 개운하게 눈 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자식 뒷바라지하다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 과연 맞는 말일까요? 자녀 교육비, 결혼 지원, 주택 마련, 심지어 생활비까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정작 부모 자신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결국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까요? 부모가 재정적으로 무너졌을 때 자녀가 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 뒷바라지가 부모의 경제를 흔드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적절한 지원인지, 어떻게 하면 부모도 자녀도 함께 행복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무리한 희생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돕되 부모의 경제적 안정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의 재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 초중고 사교육비까지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립대학이나 해외 유학을 고려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합니다. 부모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로 인해 부모의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리한 교육비 부담은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최선은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나 대출, 아르바이트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재정 교육을 함께 시켜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녀가 경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지출은 계획적으로 해야 부모도 자녀도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명문대 입학이나 해외 유학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 생활비, 교통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려 하면 결국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능력과 현실적인 재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기대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을 가야 한다면
장학금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갑니다. 자녀 교육과 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교육비 부담은 결국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자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를 지출하기 전에 부모의 재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와 부모의 노후 자금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필요한 사교육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시켜 스스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녀는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등록금을 마련하는 경험도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무조건 지원하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지출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최상의 교육보다는 현실적인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도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부모의 경제적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자녀 교육과 부모의 노후 자금 균형을 맞추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 교육비 지출을 점검하고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부모 세대는 자녀의 결혼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결혼 비용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결혼식 비용, 예물, 예단, 신혼여행까지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혼집 마련 비용은 부모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서 자녀가 직접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모가 전세금을 지원하거나 아예 집을 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리해서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해주면 노후 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부 부모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빚을 지는 것은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신혼집 마련은 부모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자녀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결혼 자금 지원은 부모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결혼 자금 지원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부모의 지원 없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부모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원하면 자녀는 경제적 독립을 더 늦출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녀도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혼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혼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부모 자신의 재정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경제 인식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신의 경제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까지 줄여가면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부모의 재정 상태를 감안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녀도 부모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며 부모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면 자녀도 결국 도움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지켜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혼 자금 계획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지원해야 부담이 없습니다. 부모의 무리한 희생이 오히려 자녀의 독립을 방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를 도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자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다 보면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녀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원하면 자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 교육도 포함됩니다. 부모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자녀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돕되 부모도 자신의 재정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 한계를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취업이 쉽지 않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해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취업이 늦어지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면서 부모의 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길어지면 부모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 용돈,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수록 부모의 재정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지원하면 자녀는 경제적 책임감을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경제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자녀와 명확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면 자녀는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이 계속되면 자녀는 자립하려는 동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시기를 정하고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를 지원하더라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자녀를 지원하면 결국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책임감을 심어주려면 현실적인 재정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돈을 관리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의 일부를 자녀가 직접 부담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직업교육, 창업지원, 저축습관 기르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도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수록 부모의 노후 준비도 어려워집니다. 자녀가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과 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 개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직접 돈을 주기보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을 통해 자녀가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경제적 독립을 배우게 됩니다.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자녀가 직접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경제적 지원을 줄이고 자립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자녀와 재정 계획을 함께 세우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은 부모의 노후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돈을 쓰면 결국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부모가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돕기 위해 희생한 부모가 오히려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자녀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자녀도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지 않도록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따로 마련하고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자녀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므로
자녀를 돕기 전에 자신의 재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가 노후를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경제적 독립이 자녀의 경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녀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지만 무리한 지원은 결국 부모도 자녀도 힘들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를 돕다 보면 결국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먼저 지키는 것이 자녀에게도 장기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녀를 도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자녀를 지원하다 보면 부모 자신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기보다 정말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현실적인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부모의 재정적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무너지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부모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지원이 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녀를 돕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부모가 건강한 재정을 유지해야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녀를 돕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희생하면 자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오히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한정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습관이 생기면 독립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이라는 점을 자녀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방향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오히려 자녀의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결국 자녀도 장기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교육을 자녀에게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경제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모가 적절한 조언을 해줘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녀가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건강해야 자녀도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도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무너지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자녀도 자신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이 부모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건강한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자녀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녀 지원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안정적인 삶을 살면 자녀도 경제적으로 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한 재정을 유지해야 자녀도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느낍니다.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재정을 지키는 것이 결국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를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모 자신의 재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지원은 결국 부모도 자녀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지원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건강한 경제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무리한 희생을 하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돕되 부모의 재정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를 돕되 부모의 경제적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자녀 뒷바라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부모도 자녀도 함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